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학술대회 사회를 맡은 국회방송 아나운서 이혜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재헌 78주년을 기념해 국회 사무처 법제실,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학술대회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개회식에 이어 기념 촬영이 진행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본 학술대회는 국회방송과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에는 조정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귀빈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행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식 국회의장님 모셨습니다. 남인순 국회 부의장님 오셨습니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고용진 국회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이희정 한국공법학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서보건 한국헌법학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황정근 국회 도서관장님 오셨습니다. 지동아 국회 예산정책처장님 오셨습니다. 곽건웅 국회 기록원장님 오셨습니다. 강태웅 국회의장 비서실장님 오셨습니다. 정명호 국회 사무처 입법차장님 오셨습니다. 김상수 국회 사무처 사무차장님 오셨습니다. 김기식 국회 미래연구원장님 오셨습니다. 윤상은 국회의장 정책수석 비서관님 오셨습니다. 이왕휘 국회의장 외교안보 수석 비서관님 오셨습니다. 장현주 국회의장 공보소통 수석 비서관님 오셨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발제자이시기도 한 장지원 국회 사무처 법제실장님 오셨습니다. 오늘 학술대회 좌장은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교수님께서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네, 발제자와 토론자는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고요. 발제 및 토론 순서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일일이 언급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고용진 국회 사무총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국회의장님, 남인순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국회 사무총장 고용진입니다.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제78주년 재헌절을 앞두고 개헌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준비해 주신 이희정 한국공법학회장님과 서보건 한국헌법학회장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헌법은 주권자 국민의 뜻을 담은 나라의 근본 규범입니다. 78년 전 재헌국회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헌법 첫머리에 새기며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웠고, 이후 9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1987년의 민주헌법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우리 사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불균형,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같이 당시 헌법이 미처 예정하지 못한 크고 깊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 중체대한 규범을 변화한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오래전부터 국민들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개헌을 시도해 왔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그동안의 개헌 논의를 차분히 돌아보고 국민이 바라는 개헌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대 정신에 맞는 개헌이 무엇인지 살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논의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개헌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국회 사무처에서도 오늘 나온 고견을 경청하고 개헌 논의를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희정 한국공법학회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자리를 해주신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회원 여러분과 내외 기빈 여러분, 재헌 78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학술대회를 국회 사무처 법제실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사회는 과거의 혈연이나 지연 같은 전통적인 유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고도로 다원화된 추상적 정치 공동체입니다. 이 거대한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고 지속하게 만드는 유일무이한 구심점은 다름 아닌 우리의 헌법입니다. 우리는 헌법적 가치를 함께 준수하겠다는 약속 위에서 비로소 하나의 공동체로 존재하며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은 단순히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는 정태적인 법규범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헌법 안에는 우리가 이미 준수하고 있는 현재적 가치도 있지만 아직 다 구현하지 못했더라도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미래지향적 목표 가치도 함께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규범에 대한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넘어 헌법은 우리를 더 좋은 미래로 인도하는 목표 규범이어야 하며, 따라서 개헌은 그 자체로 거대한 미래지향적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폭발적인 변화 속에서 과거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가치들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과 같은 본질적 가치들이 위태로워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대 변화에 맞추어 상충하는 가치들을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하며 헌법이 담고 있는 세계관과 인간관을 과감하게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동적 사회에서 우리 공동체의 향도가 되어줄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개헌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헌의 절차 역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의 영향력은 지금 표를 행사하는 현재의 국민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 투표권이 없는 미성년자, 나아가 우리와 공존해야 할 모든 생명체와 지구 전체까지도 미칩니다. 따라서 개헌은 단지 현재 구성원들의 표면적인 선호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기계적으로 더하고 나누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미래 세대의 운명까지도 깊이 헤아리는 사회적 숙고의 과정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개헌 논의가 우리 공동체의 100년 대계를 세우는 미래 전략의 기본 체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국회와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가 함께 마련한 이 자리가 과거를 규율하는 법이 아닌 미래를 여는 헌법,
현재 선호를 넘어 미래 세대까지 포용하는 수기의 장을 여는 역사적인 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서복원 한국헌법학회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영남대학교 서복원 교수입니다. 먼저 재헌 78주년을 맞아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개헌이라는 뜻깊은 주제로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주신 조정식 국회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국회 사무처 법제실과 한국공법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귀중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은 단순히 국가기관의 조직과 권한을 규정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헌법은 한 시대의 정신을 담는 그릇이며 국민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 공동체의 약속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헌법도 변화하는 현실에 응답해야 합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이 국가 역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을 수 있는 헌법적 논의를 지속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학술대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무엇보다 개헌 논의를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제한된 틀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국민 주권의 실질적 구현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헌은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헌은 국민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과제이며 무엇보다 국민 통합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헌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개헌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충분한 수기와 사회적 합의 그리고 국민의 실질적 참여를 통해 개헌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정의 기본 가치를 더욱 굳건히 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권력 분립과 견제의 원리를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헌법은 과거를 기념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규범입니다. 재헌 78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오늘 학술대회가 대한민국 헌정의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 주권의 가치를 더욱 충실히 구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의 지혜와 경험이 대한민국의 미래 헌법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조정식 국회의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장 조정식입니다. 재헌 제78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는 재헌학술대회는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헌법의 가치를 재해석하며 대한민국 헌법 담론의 수준을 높여왔습니다. 해마다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 주신 이희정 한국공법학회장님, 그리고 서복원 한국헌법학회장님, 또 그리고 장지원 국회 법제실장님과 법제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함께 자리를 해주신 남인순 국회 부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좌장을 맡아주신 우리 김일환 교수님, 또 토론자로 함께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 또 조국혁신당의 백선희 의원님께서도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재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국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올해 특히 재헌절은 바로 국회의 위상과 또 재헌의 의미를 되새기는 매우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개헌입니다.
1987년 9차 개헌헌법이 내년이면 이제 40년, 어느덧 불혹의 나이를 맞습니다. 87년 헌법은 국민주권을 실현한 성과물이었습니다. 직선제라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 자랑스러운 헌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87년 헌법 체제는 40년 가까이 우리의 국가 시스템과 사회를 지탱해 왔습니다.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 헌법을 통해서 이루어 왔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론 이미 많은 시대가 흘렀고 또 많은 세상이 변화를 했습니다. 당시 그때에는 기후위기도 인구 소멸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흔히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그리고 인공지능도 없었습니다. 시대가 변천하며 국민의 인권의식과 그리고 권리의식은 진보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시대 정신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낡은 옷을 입고 현재를 계속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12.3 비상계엄과 그리고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지금의 헌법이 국민주권을 완전히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국민적 여론 역시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의 기본 정신을 국권이 계승하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헌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개헌은 당위를 넘어 실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내년은 전국 동시 선거가 없는 해이며 내후년이면 재헌 80주년을 저희가 맞게 됩니다. 여야가 마주 앉아 개헌을 논의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만큼이나 어떻게 개헌을 추진할 것인지 방법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답을 찾는 길에 헌법을 연구해 오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헌법 전문가 여러분께서 그 지혜와 통찰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뤄질 개헌안 분석과 국민 실증 조사 결과는 국회가 개헌의 로드맵을 그리는데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제22대 국회가 대한민국 의정사에 남을 개헌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의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남인순 국회 부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의원입니다. 오늘 재헌 78주년을 맞이해서 개헌 관련한 학술대회를 열게 돼서 매우 뜻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의장님을 모시고 또 우리 고영진 사무총장님 이제 취임하셔서 첫 행사 아닌가요? 첫 행사죠. 예, 그래서 많은 국회 또 관계자분들 또 전문가분들 한 자리에서 오늘 학술대회 열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됐습니다. 그것도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토론회를 같이 해주신 이희정 한국공법학회 회장님과 또 서복원 한국헌법학회 회장님을 비롯한 또 자장을 맡아주시고 발제를 맡아주시고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헌법이 만들어진 지 벌써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헌법이 새롭게 답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사실 국회 전반기에 개헌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우리 국민들이 좀 했었고 큰 개헌은 아니지만 작은 개헌을 시작하면서 개헌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함께 좀 그 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전반기에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오늘 평가 내용에도 들어있어서 그런 점들을 잘 살펴서 개헌의 여러 가지 내용과 방식 절차들이 전문가들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논의가 되고 또 국회에서도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더 두텁게 보장하여야 하고 참정권은 더 확실하게 더 커져야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비롯해서 헌법기관의 책임성과 민주적 통제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개헌이 정치권만의 논의로 완성될 수 없고 국민들이 충분히 알고 함께 토론하고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조정식 국회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22대 후반기에는 반드시 개헌에 관한 내용도 그리고 절차도 합의를 해서 이것이 실천되도록 하는데 저도 국회 부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의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념 촬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술대에 참석해 주신 국회의장님과 내 외빈, 발제와 토론 참가자께서 네, 국회의장님께서는 다음 일정에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먼저 퇴장하시겠습니다. 네, 외빈 여러분들께서는 박수로 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주제 발표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좌장과 발제 및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은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 주제 발표와 토론은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성균관대 김일환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김일환입니다. 발표와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히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주제와 제2주제에 대해서 발제자분들께서는 20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분 동안 발표를 해주시고 20분이 지나면 제가 쳐다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꼭 시간 엄수해 주시고요. 토론자 5분께서도 토론문이 굉장히 발제문 못지않게 많이 써주셨지만 7분 정도 토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자는 원래 시간 엄수에 대한 관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발제 토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발제자와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법학 아니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오늘 이 발제자와 토론자가 거의 어벤져스급입니다. 이 학회에서 관련 학회장 내지는 중요한 역할들을 맡고 계신 분들만 어떻게 이렇게 섭외를 하셨는지 먼저 국회와 학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아주실 장지원 국회 사무처 법제실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제 발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공진성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귀한 토론을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강대학교 임지봉 교수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전학성 교수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세 번째 토론하실 인하대학교 정상호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다음은 경북대학교 송중탁 교수님 오셨습니다. 토론의 마지막을 장식해 주실 전북대학교 김정현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1주제인 1987년 헌법하에서 발의된 개헌안이 처리 절차 및 내용 분석과 의미에 대한 장지원 법제실장님이 발제가 있겠습니다.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은 장지원 국회 법제실장입니다. 오늘 제 주제는 1987년 헌법하에서 발의된 개헌안의 처리 절차 및 내용 분석과 의미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축구를 잘하려면 딱 두 개만 잘하면 된다고. 공격하고 수비만 잘하면 된다고 합니다. 따지면 공격과 수비가 전부입니다. 개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과 절차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과 절차를 보는 것입니다. 다만 내용과 절차는 따로 놀지는 않습니다. 함께 연관됩니다. 그런 내용을 현행 헌법하에서 발의된 개헌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현행 헌법하에서 개헌안이 총 3건이 발의가 됐습니다. 200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2018년도에 그다음에 2020년도에 강창일 의원님안, 그리고 올해의 우원식 의장님안 3건입니다. 그 3건을 비교하고 올해 발의된 2020년 개헌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캐대헌 아시죠? 요새 제가 밀고 있는 용어입니다. 건배사가 됐든 뭐가 됐든 캐대헌은 그야말로 K-팝 데몬 헌터스의 약자인데 실제적으로는 K시대 대한민국 헌법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캐대헌이라고 제가 명명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캐대헌의 시대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1987년에는 K-팝 데몬 헌터스가 없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대한민국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헌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헌이 필요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에 제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7년까지 39년 동안 총 9번 개헌됐습니다. 하지만 1987년부터 2026년까지 39년 동안 단 한 번도 개헌되지 않았습니다. 39년 동안 9번 개헌됐다는 것은 평균 4년에 한 번꼴로 개헌됐습니다. 헌법은 최고법이자 생활규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법이기 때문에 함부로 개정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생활규범이기 때문에 어쩌면 쉽게 개정되어야 됩니다. 그런 모순된 이중적 이치를 가지고 있는 게 헌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헌정사를 보면 48년부터 87년까지는 너무 자주 개정되었고 87년부터 지금까지는 너무 개정 안 된 그런 시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개헌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행 헌법에서 39년 동안 근 40년 동안 수많은 개헌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발의된 개헌안은 단 3건에 불과합니다. 39년 동안 3건만 발의되었고 3건 모두 국민투표를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서 투표 불성립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18년 개헌안은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으로서 즉 정부가 낸 개헌안으로서 전면적인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0 개헌안은 강창일 의원님 개헌안으로서 원포인트 개헌으로서 헌법 개정을 위해서 국민 반환을 도입하는 단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2020 개헌안은 우은식 국회의장님도 총 187인의 의원님들이 서명하셔서 발의했고 4개의 의제를 개정하려는 목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 전부를 강창일 의원님은 하나를 그리고 우은식 의원님은 일종의 절충안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를 비교한 표입니다. 3건 다 모두 지방선거라든지 총선을 목표로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별건 아니고 제가 만드는데 한 이틀 걸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개헌이 되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2018년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과 2020년 강찬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구조적 한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헌 안 된 이유는 맞습니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적 의원 3분의 2, 즉 의원님의 200분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개헌안 절차를 크게 보면 발의되고 국회에 의결되고 국민투표입니다. 전폭적인 국민 지지를 못 얻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법제실장으로서 법제적 관점에서 구조적인 다른 측면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문재인 대통령안이 여야 합의가 되었다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법제실장으로서 감히 말씀드리면 국회를 통과하면 안 되는 안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헌법 하에서는 국회 수정권이 불인정됩니다. 개정안이 발의가 되면 국회에서 의결합니다. 의결할 때는 가부, 통과 여부만 결정하지 수정은 못합니다. 단 한 글자, 점 한 점 못 찍고 부칙에 단 한 조항도 고치지 못합니다. 그 상세히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간행이 유진호 때부터 우리 헌정사상 80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고 국회 간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말 뜻은 다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단 한 글자라도 고칠 게 있었더라면 국회를 통과하면 안 되는 구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개헌은 전부 개정이기 때문에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었습니다. 단점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행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가 원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약간 유신 헌법의 잔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헌법 안에서는 권위주의를 낮추려고 대통령은 국가 원수라는 조항을 삭제합니다. 삭제함으로써 현행 헌법에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이다를 좀 더 위치를 국회 대등하게 해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안은 고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제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하고 정부, 국회, 법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국회, 법원 돼 있거든요. 그게 통과되었다면 행정부, 국회, 법원 체계가 안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입법부, 사법, 행정부, 국회, 법원 그 정부가 아니라 그럼 무슨 생겼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현행 헌법은 그 헌법이 대부분 국민의 권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안에서는 기본권을 국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로 나눠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현행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민만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현행 헌법이 어쩌면 한계이기도 합니다. 물론 해석상 인간은 다 가지긴 합니다만. 그래서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정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인간의 권리인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권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은 신속한 재판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게 잘못되었다면 혹은 여야 합의 수정되었다면 고쳐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단 한 글자도 고치지 못합니다. 그런 오류가 생긴다면 그 안은 통과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기준으로 법 체계적으로 한 20-30군데 정도의 그런 문제가 있음을 기존 저희가 이전 작년 학술대회 때 저희 법제실에서 발표한 적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가 국민투표법이 위헌인 상태였습니다. 2014년에 헌재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현행 헌법의 국민투표는 국내 국민투표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커다란 성장했는데 왜 재국민, 저 200만의 재국민들은 투표권이 없느냐. 재국민도 투표를 해야 된다. 그러지 못하고 있는 국민투표법은 위헌이다 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2018년과 2020년도에는 그 국민투표법이 위헌인 상태로 개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투표법이 없었기 때문에 헌법이 통과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마치 꼬리가 몸통 흔드는 국민투표법이 없어 통과 안 되는 그런 좀 모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적지 않은 국민투표 비용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선관위 기준으로 공식 선관위 통계 기준으로 국민투표를 단독으로 실시하는데 대략 1,600억이 든다 그랬습니다. 선거랑 같이 실시하면 400억 정도가 든다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선거랑 같이 하면 1,200억 정도가 아껴집니다. 다시 역산하면 한 번 개헌하는데 1,600억이 듭니다. 그게 10년 전 통계입니다. 지금 아마 제가 비공식 추산해 본 결과 거의 더블 정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강창일 의원님은 국민 발안이라는 단 한 조항을 고친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단 한 조항을 위해서
그 1,800을 쓴다. 요즘은 몇천억을 쓴다라는 부분이 조금 가성비 차원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물론 헌법을 돈으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만 원포인트 기여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까다로운 통과 요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과 2020 개헌은 구조적으로 통과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자꾸 말씀드리지만 궁극적으로 통과된 원인은 여야 합의라든지 그런 부분에 제가 본질적인 구조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더 법제적으로 절차적으로 혹은 구조적인 한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잠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2018년 전부 개정 포괄 개정인데 전부를 고치다 보니까 저희가 체계적으로 오류 부분이 조금은 있었던 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한 글자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개헌은 원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수정상 상대적으로 적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투표 비용을 생각했을 때 가성비가 있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개헌은 그런 부분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헌법 개정 국민 발언을 도입한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저희가 5차 개헌 때까지인가요? 대한민국에 국민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시 살린 겁니다. 국민에게 헌법을 돌려준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아직은 국회 수정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 원포인트 개헌안이 통과됐다면 국민 발언은 조금 더 자주 나옵니다. 국민에게 발언이 생긴다면 헌법 개정안은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개정안은 국회에서 한 글자도 고치 못합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는 그 한 건 한 건마다 국민투표 시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구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구조적 한계를 고려하면서 2020년 개헌안이 나왔습니다. 다만 시작점은 보다 직접적인 시작점은 2024년 10월 3일에 그 비상계엄 위헌인 비상계엄이 촉발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국회가 무력화될 수 있겠구나. 현행이라는 계엄 제도에서 국회가 무력화되는 순간 헌정의 마비가 올 수 있겠구나. 이게 계기가 되었고 그런 문제의식 하에서 2020년 4월 3일에 원내 6당 무소속 187인 등이 서명하신 2020년 개헌안이 발의가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공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투표 불성립으로서 이번 국회 말에 대말 폐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절차적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헌을 하기 전에 위헌인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됐었습니다. 앞에 두 건 2018년과 2020년 개헌안은 기본적으로 국민투표법이 위헌인 상태에 없었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개헌안을 통해서는 미리 위헌인 국민투표법이 개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통과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지방선거라 동시 실시하는 목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200억 정도의 비용 절감도 있고 그거 떠나서 선거를 같이 하다 보니까 선거 행정상의 효율도 많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헌법이 보면 헌법이 통과한 기본 전제 요건이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가 전제가 필요합니다. 만약 단일 투표를 했을 때 과반수 투표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라든지 외국 같은 경우는 과반수 투표를 전제하지 않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국민의 선거권자가 투표권을 가지신 국민의 과반이 투표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선거 동시 실시했을 때 50%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계적 연속적 개헌을 시도하였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전부를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헌법학계나 공법학계나 대한민국 개헌을 정말 노력 많이 해주셨고 좋은 말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 국회에서도 현행 헌법화에서 총 5번의 자문위원회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때도 전부 개헌안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전부를 다 고치려다 보니까 하나의 단위안이 좀 안 만들어진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에서 총 5번 자문위를 했는데 전체 부분 다 뜯어 고치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복수안이라든지 합의 보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전부를 다 고쳤으면 할 수 있나? 차라리 단계적으로 이제는 사실도 개헌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단계적으로 연속적 개헌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된 게 2020년 개헌안입니다. 좀 무식한 예를 들면 수능을 봅니다. 수능을 만점 맞아 수능을 잘 보면 좋습니다. 하지만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육모, 구모를 봐야 됩니다. 제가 참고 수험생의 아빠여가지고 얼마 전까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단계를 통해서 이번에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 개헌을 해낼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국민투표를 지금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개헌을 통해서 그걸 해보고 이렇게 개헌하면 되는구나. 학습 효과도 높이고 개헌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연소적 개헌이었습니다. 개헌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견입니다. 국민들은 헌법 제정권자이자 개정권자였습니다. 그 누구도 국민을 거스를 수 없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헌법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고민입니다. 과연 개헌에 국민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 참고로 2018년대 국회에서 개헌 특위가 1년 반 동안 운영되었습니다. 국민 의견 수렴하려고 전국 11개 도시를 가서 전국에서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예컨대 광역시로 다 들었습니다. 왜 11분이냐면 부산, 울산, 경남 3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전국에서 토론을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물어봤습니다. 안을 갖고 오시지 왜 그냥 왔냐고. 즉 국민 의견 듣는다는 게 생각보다는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헌안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요 쟁점을 정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국민 의견을 확인하고 그 안 위주로 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각각의 세부적 의견은 지방 동시 설치했을 때 지방선거나 동시 실시했을 때 장점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나머지 보시는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현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투표법이 위헌인 상태에 해소됐습니다. 즉 제외 국민도 국민투표를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민투표법에 선거 동시 실시 특례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법을 개정을 통해서 국민투표가 지방선거라든지 국회 총선과 같이 했을 때 어떤 특례를 주자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런 부분 정비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단계적 연속 개헌이었습니다. 2018년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2020년은 원포인트여서 좀 더 구조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2026년 개헌은 단계적으로서 합의 가능 의제 중심의 필요 최소한 개헌을 하자라는 부분에서 그리고 이번에 개헌하고 나서 추후에는 전부 개정하든 다시 전면 개정을 통해서 개헌을 완성하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문조사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하고 그러한 안들이 쟁점에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다음에 우리 공진성 교수님께서 저희가 그 사무처에서 국민 1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권역을 다 정해서 어쩌면 저희 헌정사상 국회 사상 최고의 그 여론조사였습니다. 거기 부분을 우리 한국 공법학회에서 포함해서 공법학회에서 정말 고생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이런 개헌안을 만들었고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 발제하시는 공진성 교수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헌은 크게 4개 부분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4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명을 한글하고 전문의 민주 이념을 추구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균형 발전 의무를 확대한 내용입니다. 이 각각에서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내용을 설명드리는 부분은 찬성 반대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법제적 관점에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안에 대해서 다 개별적으로 찬성 반대는 다르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문들을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주로 약간 법제적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한글화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한자입니다. 한글이 아닙니다. 제가 그 법제의 원칙은 예컨대 민법입니다. 민법에서 민법 전부 개정 못했기 때문에 다 한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 조항이 새로 바뀌는 조항은 제가 한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목은 한글로 다 바꿉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법들의 제목은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은 아직도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2026년입니다. 1926년에 개학의 날이 제정됐습니다. 개학의 날, 즉 한글날 전신이 된 100주년입니다. 훈민정이 반포된 580주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헌법은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세종대왕께서 좀 킹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제목만 한글로 바꾸자 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불어 말씀드리면 1948년 7월 16일 날 뒷날 헌법을 공포합니다. 전날에 이승만 의장님께서 자 우리가 내일 헌법을 공포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당시 재원 의원님, 권태희 의원님께서 왜 한자로 되어 있죠? 한글을 하는 거 어떻습니까? 말을 합니다. 그때 이승만 초대 국회의장님께서 당장 정부 수립이나 헌법이 급하니까 추이하겠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후가 80년 동안 지났습니다. 아직도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한글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조항을 한글로 바꾸지 않았냐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국민투표를 염두에 두다 보니까 나머지를 한글로 바꾸다 보니까 전부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각각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가 한글로 바꿔야 될지 헷갈렸습니다. 예를 들면 국무회의 그 심의사항 중에 선전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 선포인데 그럼 그걸 전쟁 개시로 해야 되나 전쟁 선포로 해야 되나 아니면 선전 해놓고 괄호 열고 한자로 해야 되나 이런 수많은 의문들이 존재합니다. 또 거기서 미스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단 한 글자도 못 고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 한글을 못하고 제명만이라도 한글화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의 민주 이념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헌의 핵심 중 하나는 위헌인 비상계엄으로부터 국회와 국가와 헌정을 지키자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민주 이념 관련해서 여야 합의할 수 있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운동 부분을 담았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또 다른 추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 설명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엄 통제 부분입니다. 여기 조항에 대해서 제가 법제적으로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헌법에 계엄 통제가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때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과해야 됩니다. 하지만 통고를 안 하셨습니다. 이번에. 그럼 통고를 안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계엄이 선포한 때부터 통과를 하든 안 하든 48시간 될 때까지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는 계엄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계엄을 통제를 강화할 때는 제가 문제식은 그거였습니다.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회가 무력화될 수 있겠구나. 그걸 막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막는 방법은 크게 국회에 사전 승인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무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사후 승인권을 주고 국회의 해제 요구권을 해제권으로 바꾸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게 계엄 승인권인데요. 그러면 지체 없이 국회 통과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이 부결되면 즉 불법 계엄은 저희가 승인을 부결시킬 것입니다. 혹은 불법 계엄을 통해서 국회가 봉쇄되더라도 48시간까지 승인이 이루지 않으면 계엄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헌, 위법, 불법 계엄은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현행은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는 대통령 이를 해제해야 된다 했습니다. 하지만 해제하는데 4시간인가 4시간 반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건 아니다. 해제 요구권이 아니라 해제권이 필요하다. 그러기에 해제를 어길한 때에는 계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해제해야 된다면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그 부분 정말 고민스러운데 제가 자세히 보다 보니 계엄 해제를 할 때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럼 저희가 국회 요구한 시점과 해제 시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어길한 때부터라고 했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법 계엄이면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를 감금했다 치더라도 의원님들을 감금했다 치더라도 48시간 될 때까지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합헌 계엄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회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70조 사항입니다만 제가 헌법에 따로 정족수를 주지 않으면 일반 정족수를 줍니다. 이 승인은 일반 정족수입니다. 즉 제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래서 합헌 계엄이기 때문에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는 해제를 해야 되겠네. 그때는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구는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균형 발전입니다. 현행 조문은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의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균형 있는 발전은 수식어지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 발전을 촉진할 의무를 국가의 목표로 줬습니다. 균형 발전의 의무를 바로 두는 경우는 좀 더 어떤 개별법에서 균형 발전 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위헌 위법 소지가 있을까 봐 균형 발전 촉진 의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의 향유를 목적으로 두었으며 지역 경제 외에도 생활 기반 구축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방 살 때 잘 산다고 살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학교나 의료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기반 구축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균형 발전 외에도 지역 간 격차 해소를 넣었습니다. 왜? 현행의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극적
균형으로서 격차 해소와 적극적 해소로서 미래지향적 해소로서 균형 발전 촉진에 머물렀습니다. 향후 과제를 말씀드리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오로지 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향후에 대한 더더욱 제 개인 의견입니다.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투표 기한을 연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국회에서 의결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국민투표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에서 재국민도 하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재국민들에게는 주민등록이 없는 분이 많기 때문에 신청만 포함해서 저희가 57일, 약 60일 필요합니다. 즉 국회에서 의결하고 나서 국민투표를 30일 끝내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국민투표법은 부득이하게 공고 때부터 개헌에 공고되자마자 재국민투표 절차를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의결하고 나면 국민투표를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공고 때부터 재국민투표 절차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의결이 안 된 순간 그동안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 절차를 현행 국회 의결로 30일을 60일 연장해 두면 추후의 부분은 국회에서 의결하고 나서 국민투표 절차를 시작하면 됩니다. 국회 수정권 부분은 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단 한 글자도 못 고칩니다. 그러면 과연 개헌을 가능성 높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탈자라든지 필요 최소한 부분은 국회에서 수정을 줘야 되지 않나는 부분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관위 개혁 부분입니다. 선관위 개혁이 원포인트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선관위 개혁을 원포인트 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투표 비용 등을 고려해서 적정 범위 안을 섞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20대 국 후반기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국회이고 개헌을 해내는 국회입니다.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미력 하나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방대 안량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설명해 주신 장지원 실장 감사합니다.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 주제인 국민은 어떤 개헌을 원하는가에 대한 공진성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공진성입니다. 재헌 78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에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공동 연구를 수행한 김현식 교수님과 함께 준비한 것이고요. 제가 대표해서 그 결과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제목은 국민은 어떤 개헌을 원하는가입니다. 실증 조사로 본 향후 헌법 개정의 시사점. 발표 내용은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번 연구의 바탕이 된 조사는 올해 2월에 갤럽코리아가 집행한 대규모 조사고요. 좀 전에 장지원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통상 한 설문조사 대상이 한 1,000명 남짓 되는데 한 10배가 넘는 대규모 설문조사를 했고요. FGI도 아주 많은 그룹으로 상세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기 드물게 이제 포괄적으로 수행한 개헌 의식 조사였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수치는 잘 모르겠다는 유보응답까지 분모에 포함된 기준입니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책정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문제 의식을 가졌습니다. 5월 개헌 시도가 있었는데 무산된 원인이 무엇일까?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게 아니죠. 국민투표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실패는 이제 실패는 여론의 부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론은 과반수가 이렇게 상당히 높은 지지가 있었는데요. 그 문제는 이제 그 여론이 정당으로 전달되는 경로에 문제가 생겨서 이 정당 핵심 지지층의 의사만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헌이 지금 무산이 됐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가 무슨 쓸모가 있냐?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후 진단으로 이 데이터가 가리키는 게 뭐냐? 왜 합의가 깨졌는지, 어떤 의제라면 수리적으로 합의가 가능했을지를 알려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이제 미래 예측인데요. 여론이 이제 고정된 것이 아니죠. 여론은 궁극적으로 정당 정치를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그래서 정당이 외면하기 어려운 합의의 기반이 어디 있는지 이걸 찾아야 됩니다.
보시면은 그 오른쪽이 맨 왼쪽이 코드고요. 그다음에 의제가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찬성률입니다. 네,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론의 합의, 강론의 분열. 첫 번째 확인한 사항입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사항인데요. 국민은 개헌에 동의하지만 무엇을 개정할지에 관한 의견이 좀 나뉩니다. 총론에서의 합의는 개헌 찬성이 68.3%예요. 방법론에도 합의가 있었습니다. 단계적, 그다음에 합의 우선 개헌에 선호한다는 응답이 69.5%였습니다. 국민 다수가 이 한 번에 다 바꾸자가 아니라 합의되는 것부터 바꾸자라는 것을 원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각각의 조항은 다수가 찬성하지만 그 모두를 동시에 찬성하는 다수는 없습니다. 집계의 역설인 거죠. 요 보시면은 이제 의제가 3개 있지 않습니까? 지역균형 발전, 개헌 국회 통제, 전문 민주화 운동 명시, 이 3개 의제가 있는데 개별로 모두 과반이 넘는 정도가 아니죠. 그동안 평균은 73.4%입니다. 그런데 수리적으로 보면 이 3조항을 다 모두 찬성하는 사람은 확 떨어지죠. 47.3%로 떨어집니다. 26%가 날아가 버립니다. 이 조항을 5개로 늘리면요, 동시 찬성 숫자는 31.4%까지 떨어집니다. 이걸 로 데이터를 돌려서 이걸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시 지지 예시 조항 5개 조항이 밑에 기호가 있는데요. 이걸 다 돌려보니까 5개로만 늘려도 31%까지 수리적으로 내려간다. 왜 이렇게 무너질까요? 범인이 있어요. 뭐냐면 특정한 한 조항이에요. 이 3조항 중에 합의 수준이 가장 낮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전문의 민주화 운동인데요. 이제 B2가 기호였습니다. 이 B2라는 조항을 하나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시 지지가 47.3%에서 나머지 2개만 하는 거죠. 68%로 무려 20% 넘게 20% 넘게 회복이 됩니다. 조항 하나만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과반이 되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의 이제 특성이 뭐냐면 이제 반대가 한 진영에 결집한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이 이제 패키지 전체를 끌어내리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화약고 조항이라고 이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조적인 건데. 화약고 조항이 이제 전체 패키지를 끌어내리는 그런 원인이 뭐냐? 이 개헌 국민투표는 조항 하나하나를 따로 묻지 않죠. 패키지 전체에 대해서 찬성 반대표를 던집니다. 유권자가 이제 거부하는 조항이 제각각이면 개별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요, 모든 조항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사람의 교집합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3조항이 각각 80%를 받아도, 만약에 이제 80%를 받는 조항이 3가지 있다라고 하더라도 반대하는 그 20%가 조항마다 이제 다른 집단이라면, 그러면 동시 찬성은 4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가 60%까지 된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전수 검증을 했어요. 로 데이터를 돌려서 이제 전수 검증을 했는데 개별 찬성률을 이 과반인 설문 조항을 밑에 이제 기호가 있는데 요 11개를 갖고 만들 수 있는 조합을 3개부터 7개까지 모든 조합 1749개를 모두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4개 조합인 경우에 무려 98.2%가, 그다음에 개별적으로는 전부 과반인데 묶으면 과반 미달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특히 이제 5개를 묶으면 어떻게 골라도 예외 없이 과반이 깨졌습니다. 다만 이게 수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수치는 각 조항에 독립적으로 투표한다는 가정의 계산이기 때문에 투표 결과의 예측이 아니라 합의 기반의 상한선이 얼마나 좁아질 수 있는가, 이걸 이제 가늠할 수 있는 징표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큰 개헌이 아니라 합의되는 개헌이다. 전면 개헌은 국민이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리적으로도 합의 기반이 좀 무너지도록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데이터가 가리키는 건 뭐냐? 단계적 합의 우선의 개헌이다. 두 번째 주제는 균열의 구조입니다. 이 국민 간의 갈등을 얘기하는 그 조항의 성격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국민이 분열되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갈등 있는 조항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성질의 갈등이 아니라 균열의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온도 차형인데 이게 뭐냐면 보수 진보 다 찬성해요. 근데 진보가 조금 더 적극적일 뿐이고 방향은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찬반 대립형이에요. 주로 보수가 아예 반대로 돌아섭니다. 이건 이제 방향 자체가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 차형은 양쪽 다 찬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키지에 넣어도 안전합니다. 보수층에서도요, 요 세 개 조문을 보시면 보수층에서도 찬성이 반대의 2배가 넘습니다. 반면에요, 찬반 대립형은 패키지를 무너뜨리는 뇌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B2 민주화 운동이 이제 대표적입니다. 특히 이제 보수 중에서도 반대가 더 많은 조항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이 위험한 조항을 가르는 기준이 뭐냐라는 건데, 우리가 흔히 이제 보혁 격차, 찬성의 격차, 진보와 보수의 찬성의 격차, 이게 이제 보혁 격차인데, 보혁 격차의 크기가 결정적인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보수가 반대로 돌아섰는지 그 방향이 조항의 성격을 가릅니다. 예를 들어서 개헌 국회 통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은 보역 격차가 크게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다. 비슷해요. 그런데 개헌 통제는요, 보수도 찬성하는 아까 얘기했지만 온도 차형이고, 감사원은요 보수의 다수가 반대인 찬반 대립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지표로 이걸 이제 찬반을 나눴는데, 국민을 가장 분열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보니까 위계 축의 이제 균열 축의 위계를 계산했는데 압도적 1위는 이념입니다. 거의 모든 조항을 관통합니다. 2위랑 3위는 지역과 세대인데, 요건 이제 조항의 성격에 따라 작동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지역은 이제 상징, 역사 조항에서 두드러지고요. 보시면 빨간색이 그런 부분입니다. 세대는 권력 구조에서 부분적으로 작동합니다. 어떤 조항을 골라서 평균을 내도 이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순서가 그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빨간 부분이 제일 많은 것이 이념인 것이죠. 즉 이 위계는 우리가 어떤 조항을 고른 결과가 아니라 데이터의 구조이다. 참고로 20대 젠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흔히 이제 남녀 격차가 많이 나는 것이 20대 남성이 다 보수화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데이터가 가리키는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이념을 그냥 고정시키고 봐도 결과값이 똑같아요. 동일한 보수인 남녀 간에도 그 수치가 동일하고요. 동일한 진보인 남녀 간에도 그 수치가 동일합니다. 이제 다만 그 배경이 무엇인지는 이 조사의 범위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량, 정성, 이제 교차 매트릭스를 이제 봤는데 한 4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왼쪽 위가 설문에서도 합의 상태고, FGI에서도 합의 상태인 진짜 합의. 그다음에 오른쪽 위가 설문에서는 높은 합의 상태예요. 근데 FGI에서 좀 갈등 상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개헌 과정에서 이 부분을 잘 처리하고 유의해야 되는 이제 숨은 갈등. 그다음에 왼쪽 아래에서는 설문에서 발견되는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대면에서 설명하면 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설문을 할 때 좀 문제가 있는 숨은 합의 영역이다. 그다음에 오른쪽 밑에는 이미 드러난 폭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숨은 합의 사례가 좀 인상적인데요. 계엄 통제 조항과 감사원 국회 이관이 그렇습니다. 여기 정보를 좀 상세히 주거나 대안을 주면 반대하는 사람도 개정 쪽으로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조항들이에요. 계엄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계엄 해제를 의결한다 하더라도 이를 실효적으로 강제할 절차가 미비하다라는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과 나중에 FGI에서 이런 정보를 주니까 이게 필요한데요? 조사를 좀 되돌아갔으면은 다르게 할 걸 그랬어요. 이런 이제 반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회 해제를 의결하면 바로 끝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이제 응답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겠다. 3번째 주제는 개헌안 무산의 원인입니다. 실패에 직접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원인은 데이터 바깥에 있는 것 아닌가? 정당의 지대 추구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당의 두 얼굴이 있죠. 지지층의 여론을 대변하는 공익의 대리인, 그다음에 선거에서 권력을 얻으려는 그런 행위자. 자, 이런 일반적인 정당 국가, 잘 돌아가는 정당 국가라면 선순환하겠죠. 이렇게 선순환을 하겠죠. 그런데 한국 정당 정치에서는 이 선순환의 고리가 좀 상해 있습니다. 당권이 이제 핵심 강성 지지층에서 나오다 보니까 정당은 전체 지지층이 아니라 핵심 지지층에 소구하고 핵심 지지층은 분열 의제에 결집합니다. 그래서 정당은 합의보다 분열을 택할 유인이 생겨요. 2026년 개헌이 바로 이 양당의 지대 추구가 충돌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됐습니다. 야당은 통과되면 여당의 치적이 된다. 라면서 막았고 또 민주화 운동을 넣고 빼는 문제가 여당과 야당의 지대 추구가 충돌하는 그런 화약고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가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좀 구분해 봐야 됩니다. 야당이 왜 불참했는지 그 정치적 동기는 데이터로 측정할 수 없죠. 나오지 않습니다. 민주화 조항 같은 이제 화약고 조항이 없었더라도 야당이 불참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묶음 설계 때문에 실패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설령 다른 정치적 동기가 작용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야당이 불참했다 하더라도 이 화약고 조항을 함께 묶은 설계가 합의의 기반을 좁힌 건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실패의 계기는 데이터 밖에 있지만 실패를 증폭시킨 조건은 데이터 안에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제라야 정당이 함부로 막을 수 없을까? 지지가 압도적이고 지지층조차 강하게 원하는 의제라면 이걸 막으면 정당이 역풍을 받겠죠. 그런데 이제 이 민주화 운동 이 조항이 지대축의 표적이 된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반대가 이걸 반대하는 반대가 이제 한 진영에 결집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제 반대가 보수와 영남이라는 단일 진영에 모입니다. 보수 입장에서는 막을수록 핵심 지지층이 결집하는 지대 추구에 최적화된 의제인 셈이죠. 근데 반대로 지역 균형 발전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거는 보수와 진보가 모두 찬성하는 조항입니다. 이 반대가 어느 진영에 모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막으면 자기 지지층의 역풍을 막게 되는 그런 조항이다. 참조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FGI를 들여다보면 좀 뜻밖의 사실이 드러납니다. 설문에서 반대로 분류된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 헌법 개정 내용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이 추진 방식에 대한 불신이 드러났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치적 의도, 시점, 묶음 방식 이런 것들이죠. 이런 이제 불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전면 반대가 아니라 조건부 반대도 상당 부분 있다. 이게요 설문과도 일치해요. 개헌에서 중요한 고려사항 1, 2위가 뭔지 보시면 1위가 충분한 국민적 논의, 그 다음에 2번이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확보였고요. 이게요 지역과 연령 불문하고 공통이었습니다. 즉 반대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내용이 아니라 절차와 실제였다. 실현 가능한 개헌을 말씀드리면 명확하죠. 데이터가 가리키는 것은 단계적 개헌입니다. 그리고 개헌의 내용을 고르는 기준은 두 가지예요. 찬성률도 중요하지만 반대가 특정 진영에 결집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매트릭스를 보시면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1단계 후보는 진짜 합의 의제들이죠.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런 조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합의로 바뀔 수 있는 숨은 합의 조항들이 생명권, 안정권, 개인정보 이렇게 있습니다. 득표율은 뭐 설문에서 높은 지지율을 차지했지만 좀 설명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 있지 않지만 설명하면 합의로
설명한 합의로 바뀔 수 있는 그 숨은 합의 조항이 아까 얘기했던 계엄 통제, 감사원 국회의관이 예고요. 그다음에 숨은 갈등이 좀 전에 말씀드린 저 생명권, 안전권, 저 개인정보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그 드러난 갈등이 저것들이 전문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권력 구조 같은 내용이 저런 것이죠. 뭐 정리하면서 뭐 몇 가지 더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전문 개정이 화약고 조항이기 때문에 아예 하면 안 되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B2에 관한 반대의 핵심이 이 가치를 부정하는 데 있는 건 아니고 명시 방법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 이유가 여러 사건을 나란히 열거하는 방식이 부적절하다거나 지역 갈등을 우려된다거나 좀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에 좀 가까웠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사건별 합의 수준에는 이제 위계가 있어요. 5.18, 60 부마순인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5.18조차 국민 전체로 환산하면 찬성이 54.2%로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압도적 합의로 알고 있죠. 근데 그건 압도적 합의, 90%가 넘는 압도적 합의는요.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서 압도적인 합의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보층은 잘 모르겠다고 답하신 분들인데 편차가 크고요. 이건 그 의제가 아직 국민 의식에 자리 잡지 못했다라는 신호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무관심이야말로 정당이 합의를 거부해도 비용을 치르지 않게 해주는 그런 토양이 됩니다. 근데 뒤집어 보면 이 모르겠다는 것은 이제 설득 가능하다라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뭐 개별적으로 구체한 거는 이제 그 조항별로 프로파일링을 해야 됩니다.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유보층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그러면 설득을 하면 누구의 대상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가 보시면은 그 대상도 있고요.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설득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가 처방도 나와 있습니다. 개별 조항별로 이런 이제 프로파일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했고, 이것은 뭐 이 연구 주제의 범위를 좀 넘은 것이긴 합니다. 결론입니다. 데이터가 보지 못하는 이제 개헌 딜레마가 있는데요.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전의 딜레마를 좀 이것만 말씀드리면, 합의하는 것만 고르면 이제 헌법이 기술적 손질에 그쳐서 시대적 의미를 잃을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무엇을 위해서 개헌하는가는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어떤 기본적 결단의 문제다라는 이제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개헌을 위해서 이런 제언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 여론의 핵심이 절차적 신뢰의 부족이었던 만큼 출발점은 속도가 아니다. 속도가 아니다. 절차적 정당성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국회가 중심이 되되 전문가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된다. 국민투표로 이어지는 절차가 지금 현행은 좀 앙상한데 이걸 공론화로 바쳐야 된다. 그래서 헌법 개정 절차법이 이미 법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 좀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다만 이제 공론화가 정당을 배제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정당의 중개 기능 역시 대의민주주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개헌의 일상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개헌의 일상, 단계적 개헌을 할 때 개헌의 일상화를 전제로 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공론을 제도화해야 되고 여기에 정당의 건설적 참여가 동시에 요구된다. 2026년 개헌은 성공하지 못했죠. 하지만 개헌의 가능성을 가늠하고 우리 현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이 국민 여론의 지형은 우리가 어떤 규범적 판단을 하는 그 헌법적 판단을 하고 헌법 개정에 대한 그 결단을 국가 공동체에서 하는데 이걸 대체하는 건 아니고요. 그 결단이 더 정확한 현실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헌 78주년에 헌법을 처음 세운 그 마음으로 다시 헌법을 가꾸어가는 이제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실증 연구가 이제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진성 교수님의 뜻깊은 발제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발제에 대한 토론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지봉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몇 분 정도 하면 될까요? 토론은 몇 분 정도 하면 될까요? 7분이라고 돼 있지만 5분에서 7분 사이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불가능해 보이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성공하는 개헌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39년 동안 현행헌법이 이제 개정이 안 됐고 또 헌법 개정의 시도들은 많았습니다. 국회의장님들 예외 없이 다 개헌하려 했어요. 그래서 개헌 자문위원회 만들면 저는 거기에 뭐 위원으로 많이 참여했고 또 뭐 대통령 중에도 문재인 대통령 개헌을 하려 했죠. 근데 이게 계속 실패를 했고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 또 정치권에 개헌 실패에 대한 관성이 생긴 것 같아요. 어떤 개헌하자 이야기가 나와도 뭐 이번에 또 되겠나 이런. 그래서 이번에는 좀 현실성 있는 실현 가능한 개헌을 한다는데 초점을 둬야 되고 그래서 우선에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고 국민들도 다수가 지지하는 그러한 쉬운 개헌부터 해가지고 개헌의 성공의 물꼬를 좀 텄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적인 생각인데요. 그러면 이제껏 39년 동안 개헌을 실패하게 한 주된 원인은 뭐냐? 저는 헌법 130조의 개헌 절차 규정 중에 개헌을 위해서 이제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고 그래야 국민 투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현재 이제 거대 양당 구조하에서는 그걸 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 양당 두 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당이 아무리 적게 의석을 얻어도 다 100석은 조금 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대 야당이 똘똘 뭉쳐서 당론으로 그 개헌안에 반대해가지고 최근처럼 뭐 아예 투표장에도 안 오고 그렇게 되면 투표 불성립이 돼버리잖아요. 개헌이 실패하는 겁니다. 아까 공진성 교수님께서 이제 국민들은 개헌에 찬성한다. 특히 국민들의 개헌 찬성의 비율이 높은 쟁점들이 뭐냐 이렇게 쭉 열거하셨는데 지금 개헌이 안 되는 이유는 국민들의 지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야가 합의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이제 여야 합의가 이미 돼 있는 것부터 그리고 당연히 다수 국민도 지지하는 것부터 1단계 개헌으로 개헌 성공의 물꼬를 타야 된다. 그 다음에 2단계로 그래도 여야가 완전히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합의하기가 쉬운 기본권 조항이라든지 혹은 그 직접민주제를 강화하는 국민 발안제 도입이라든지 또 사법부 통치구조 중에는 사실은 대통령이나 국회보다도 지금 사법부가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부 대법원장에게 너무 많은 권한들을 줬어요. 우리 헌법이. 그래가지고 제왕적 대법원장제라는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제 못지않게 제왕적 대법원장제가 우리 현행 헌법에 의해서 지금 구현되고 있단 말이에요.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대한 재청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또 헌법재판소라든지 이런 헌법기관의 구성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한 지명권, 사실상 임명권을 가집니다. 그러한 헌법기관 구성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려면요, 그 사람 자체가 선출된 권력이어야 돼요. 대법원장 임명된 권력이잖아요. 이거는 헌법상의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는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대법원장에게 전국에 3,200명 법관에 대한 인사권을 주고 있어요. 물론 헌법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 인사권을 행사하게 하고 있지만 그 대법관 회의의 대법관들, 대법원장이 제청해줘서 대법관이 된 사람들인데 어떻게 대법원장 인사권을 견제하겠습니까? 대법관 회의가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2단계 개헌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정치권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것들, 이제 정부 형태를 뭐 분권형 대통령제로 하자든지, 혹은 뭐 의원 내각제로 하자든지, 혹은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에서 4년 연임으로 바꾸자든지, 이런 것들은 양당의 지금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지금 맞물려 있는 사안들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을 개헌안의 내용에 넣는 순간 그 개헌은 실패합니다. 제가 단언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그런 것은 맨 나중으로 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단계는 5.18 민주 이념 그 헌법 전문에 수록합시다. 왜냐, 그거는 이미 여야가 합의된 거예요. 지금 탄핵으로 물러난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단 말이야. 그 이후에 지금의 야당도 그걸 헌법 전문에 5.18 넣는 거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 대다수도 여론조사하면 한 70% 내외가 찬성해요. 이번에 부마항쟁하고 넣었던데, 아까 공진성 교수님 발제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개 병렬적으로 끼워 넣으면 그 국민 지지율이 낮은 대로 수렴해버려요. 5.18은 지금 지지율도 제일 높잖아요. 5.18 전문부터 헌법에 수록하는 그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가지고 성공하는 개헌의 물꼬를 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독일은요, 전후에 60차례가 넘는 개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원포인트 개헌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서구 선진국들 개헌하는데 원포인트 개헌합니다. 우리만 원포인트 개헌하는 게 아니에요. 저 임 교수님 정리해 주시면.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도 국회의장 개헌 자문위원이나 뭐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에서 느낀 거는 뭐냐, 회의를 해보면요, 수많은 개헌 쟁점들이 있어서 지금 장점, 단점 다 회의 자료로 이만큼씩 쌓여 있어요. 지금은 결단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결단의 문제인데, 그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은 결단을 뒤로 미루자고요. 그다음에 그게 결단이 좀 쉬운, 정치권 여야 합의가 비교적 쉬운 것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개헌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국회에서 하는 토론회에 많이 와봤는데 이렇게 끝까지 많이 남아 계신 경우를 이제 처음 봐서 아마 플로에 계신 분들에게도 마이크를 드려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지금부터 토론자분들은 5분 내로 토론을 맞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학선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학선입니다. 5분 내에 반드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헌 문제 가지고 이 자리에서만 한 것도 제 기억에서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항상 많은데 개미쳇바퀴들이 계속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다른 때와 달리 공진성 교수님께서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개헌을 시도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고 개헌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까지 분석해 주신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장전 실장님께서 이제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 국회의원 헌법 개정안 발의한 건 가지고 분석했는데, 사실 저는 당연히 헌법은 당연히 개정돼야 된다고 보지만 그 가장 마지막에 발의된 개정안은 졸속 개정안이었다. 절대 이것도 개헌 통과돼서 안 되는 것이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정은 돼야 되는데 거기서 중점된 개헌 발표했을 때 48시간 이내 승인 없으면은 자동 실효되는 건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만약 국회가 파괴됐다, 그러면 이거 승인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럼 비상계엄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이런 나라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건데, 그거를 48시간 내에 승인 안 하면 자동으로 해진다? 우리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경험한 건 맞죠, 당연히. 그러니까 탄핵당하고 파면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그거고, 그래서 우리가 파면까지
탄핵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근데 48시간 이내에 국회가 승인하자면 계엄 효력을 상실한다? 국회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어떻게 알고 그걸 그렇게 합니까? 이건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개헌안에 보면은 뭐 비용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뭐 천몇백 드니까 우리 지방선거 때 같이 한다. 그 정도로 돈을 할 것 같으면은 우리 헌법에 맞춤법이 틀린 게 세 군데나 있습니다. 지금 맞춤법 틀린 거는 거기다 왜 안 넣어요? 그거를 알면서 안 넣었다? 무책임한 거고 몰랐다? 졸속 개정안이라는 거죠. 그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맞춤법 자체가 틀려 있어요. 우리 헌법이 지금 87년도에 맞았지만 88년도에 한글 맞춤법이 바뀌어가지고 맞춤이 틀린 헌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일단 개정안 넣으면 이게 여야가 대립될까요? 반대를 할까요? 이걸 안 넣은 이유는 뭘까요? 몰랐다는 거죠.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 정도로 무책임하고 졸속인 개정안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뭐 우리 또 장전 실장님께서 분석하신 것 중에는 뭐 아마 이건 착각을 하실 것 같은데 1일 전에 국회법 5조 2항 1일 전에 공고하도록 1일 전을 24시간 필요하다는데 국회법이 초일 산입입니다. 국회법 맨 뒤에 보면 초일 산입 규정이 있기 때문에 1일 전이라고 해서 24일 경과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또 국회 수정권 같은 경우도 법률안 같은 경우 수정권 당연히 있죠. 근데 그 수정권 같은 걸 인정하게 되면 헌법 개정안이 제적 과반수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있는데 특히 국회 제적 과반수 이상의 발의를 하게 되면은 그거보다 더 소수인 국회의원들이 수정을 한다?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태까지 헌법 개정안이 많았지만 앞에 국회 의장님, 부의장님도 있지만 여태까지 정치권에서 개헌 못한 거 여는 야한테 미루고 야는 여한테 미루고 정치권 서로 자기 책임을 안 닙니다. 여태까지 국회 어느 국회의장이고 하면서 개헌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과하는 거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생각은 혹시 이런 거 아닌가? 아직도 국민이 주권자라고 착각하나 이 사람들이 정치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최근에 여러 분들 국민이 주권자라는 건 선거철만 뿐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정치권에서 각성을 하고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의결하는 게 국회입니다. 국회의 전적인 책임 때문에 헌법 개정이 못 되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정상호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정상호입니다. 오늘 두 분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앞에 첫 번째 발제는 사례 연구를 해주셨고 또 두 번째에서는 실증적 연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개헌을 지금까지 자주 해왔다라는 오해에서부터 좀 해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전문에도 9차례의 개정이 있었다고 했지만 9차례 중에 잘 아시는 것처럼 6번은 쿠데타적 상황이었습니다. 위헌적인 헌법 개정이었고요. 3개가 남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2공화국을 열었던 3차 개헌은 사실은 자유당이 합의해 준 개헌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명도 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차 개헌은 부칙 개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는 개헌을 생각을 해보면 현행헌법인 개헌 한 번 정도밖에 남지 않고요. 많이 해봐야 2공화국을 열었던 3차 개헌, 그래서 실제 개헌이 몇 번 있었나 생각을 해보면 2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9번을 개헌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못된 인식이기 때문에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우리 개헌이 왜 어려운가 발제자 토론자 모두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국회 제적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장지원 실장님 말씀해 주신 거에 동의를 하는데 우리 헌법 규정상 발의되는 순간 논의가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멈춰야만 됩니다. 발의되는 순간 발의된 대로 공고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헌법 개정이 발의가 되면 논의의 시작이 아니라 논의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발의 전의 상황입니다.
언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나 살펴보면 신문 지상에 각 정당의 개헌안이 대조표가 나오는 정도가 되어야 우리 실제적인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발의 이전의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저는 국회의원들의 다수가 좀 많이 참여하는 개헌 특위가 좀 헌법 개정 절차법에 포함이 되어야 좀 정상적인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저도 합의 가능한 초미니 원포인트 개헌의 실효성에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실효적일까 생각을 해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진성 교수님 발제에서도 지적을 한 것처럼 1단계 원포인트 개헌이 2단계 개헌을 담보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요, 국민적 피로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야 빅딜로 인해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 개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리하게 개헌이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저는 국민적 피로감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헌법 개정이 잦았던 나라의 헌법 개정 절차와 우리나라 헌법상에 나타난 규정되어 있는 헌법 개정 절차가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쉽게 비교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발표에서 주목돼야 될 지점이 수문 갈등과 드러난 갈등 부분입니다. 수문 갈등에서는 특히 생명권, 안정권 같은 경우 우리가 쉽게 동의하는데 여론조사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생명권 같은 경우는 당장 사형제도하고 충돌이 될 수 있고 안전권 같은 경우는 비용 문제 때문에 실제로 토론에 들어가 보면 또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에 의해서 먼저 좀 해결하고 합의를 해가는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드러난 갈등에 관해서 특히 대통령 임기제 변경 이런 것들은요, 제가 대단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상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 발의권이 있지만 이 부분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선거와 동시에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국민이 염려한다라고 여론조사에 나타난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이루어질 경우에 선거에서 이루어질 국민적 심판의 방향이나 성격이 대단히 왜곡될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와 동시에 하는 것도 장점이 있지만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섯 번째로 끝으로 그러면 어떻게 헌법 개정이 가능할 것인가? 저는 우선은 정당 민주화가 헌법 개정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발제에서도 나타난 결과인데요. 정당이 국민의 헌법 개정 의사를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보면 과연 진심으로 헌법 개정을 원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것이 명확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치권이 반성을 하고 정당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헌법 개정 절차법이 한 5개 정도 국회에서 발의가 되었는데 사실 연구자로서 마음에 쏙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안들이 좀 다듬어져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위 구성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가 된다라든가 아니면 몇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전원위원회 같은 형식으로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이 공고되기 이전에 발의되기 이전에 절차의 명확성 또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좀 우선시하면 헌법 개정의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중탁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토론을 맡은 경북대학교 성중탁입니다. 5분 안에 끝내려면 조금 저도 준비한 건 많은데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를 보시면요. 먼저 우리 장재원 실장님 발제문과 관련돼서는 실장님 발표문에서는 개헌 실패의 원인을 절차적 측면에 좀 집중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발의된 개헌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과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태 등을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우리 전학생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개헌이 성사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특히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정치권의 이해 충돌 때문이었지 절차적 문제에 있는 건 본질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의미는 충분히 이제 짐작은 되고 이해는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정치권의 이해관계, 정치인들의 그러니까 국회 여야 간의 정치적 성숙이라든지 그런 합의가 결과적으로는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같이 또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 게 이제 국회의 개헌안 수정권을 인정하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과연 이제 해결 방법으로서 얼마나 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행 헌법 128조에서 발의권하고 의결권에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국민에게 공고된 개헌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특히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렇게 수정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그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최고 규범인지에 대한 정당성 자체가 또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조금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임지봉 교수님께서도 이제 개헌 물꼬 트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단계적 개헌의 이제 뭐 원포인트 개헌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독일에서 그렇게 개헌이 60차례 넘게 이랬었던 거 보고는 상당히 놀랐는데 독일과 우리는 또 조금 더 또 사정이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원포인트 개헌식으로 하면 예산적인 낭비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 누더기 또 개정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국가균형 발전과 관련된 개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학생 교수님께서도 정확하게 저랑 같은 의견 주셨는데 특히 이제 48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되어 버리는 이거는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엄이 우리 뭐 윤석열 전 그 불법 계엄 때문에 이렇게 안 좋게만 인식돼 있는 거지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충분히 또 언제든지 적법한 합법적인 계엄도 그에 대한 그 가능성도 또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반드시 필요하죠. 필요한데 여기서 조금 너무 여전히 현행 헌법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그 개헌안인 것 같아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예컨대 지역 균등한 삶의 질이라고 할 게 아니라 이걸 아예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와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반드시 보장하자라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헌법이 이제 평등 원칙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요 주신 개헌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향 평준화를 좀만 해도 이제 정부의 역할은 다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공진성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많이 재밌게 많이 잘 봤습니다. 국민 여론을 통한 이제 개헌 방향을 이제 연구를 하셨는데 여기서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게 지속성인 겁니다. 우리 특정 시점,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이제 그 시대 그 시점에 따라서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뭐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국민들 생각이 제각각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한 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해서 그걸 반영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저 여기 있는 국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모르겠지만 이번에 2026년도 그 우원식 의원 그 개정안 헌법 개정을 국민들이 알고 있는 분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그 교수님들조차도 헌법 전공자는 뭐 조금 알 수는 있겠지만 타법 전공자들은 거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만의 리그가 되면 안 되고 국회에서나 아니면 정부에서 조금 더 여론, 그러니까 뉴스에도 좀 자주 이렇게 나가고 홍보를 좀 더 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개헌안 다 올려놓고 뭐 통과시켜놓고 국민의 의견만 묻겠다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기한 게 뭐 공론화위원회라든지 수기 절차 이런 걸 많이 뭐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로는 홍보가 좀 더 중요하고 그래 시민 참여를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정현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토론을 맡은 전북대학교의 김정현입니다. 우선 두 분 발제하고 토론자분들의 토론을 들으면서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발제를 맡은 공진성 교수님의 경우에는 법학연구에서 흔히 쓰지 않는 방법론 덕분에 굉장히 흥미로운 발제였습니다. 2026년 개헌안의 헌법적 함의에 대해서는 제1 발제자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그 개헌안의 한계점 그리고 향후 개헌 과제에 대해서 제 소견을 밝히는 것으로 토론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87년 이후에 개헌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점에 대해서 개헌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 자체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2 발제자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또한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만든 의도도 어느 정도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헌안은 한계 지점도 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헌법 전문에서 민주화 운동을 담고자 했는데 정작 군사 정권을 종식시키고 현행 헌법에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87년 6월 민주화 항쟁이 빠져 있다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물론 87년 개헌 당시에는 당시 여당이었던 민정당의 입장을 반영을 해서 포함을 안 시켰겠지만 이번에도 굳이 뺄 이유가 있었나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또한 단계적 개헌을 추진하는 진정성을 국민에게 정말 호소하고 싶었다면은 현행 헌법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 있죠. 헌법 29조 2항에 군인 등의 이중배상 금지 규정을 빼는 내용을 담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유신 독재 시대의 잔재이죠.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들의 국가배상 청구를 막기 위해서 당시 국가배상법을 개정을 했다가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자 유신헌법에 포함시킨 내용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약 50년 동안 한국이 엄청난 경제력 성장을 보였는데 이제는 군인이나 경찰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 외에도 배상을 해줄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고 보고 그래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는 빼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개헌안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조사에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다양한 헌법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같은 경우에는 국회 사전 승인 제도의 경우에는 정작 계엄이 필요할 때 좀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같은 경우에는 양자는 조화시키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균형 발전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렸고 그런 점들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당초 논의되었던 안보다는 굉장히 훨씬 진일보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만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헌안에 정략적 의도가 있다라고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반대자들에게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남죠. 가령 헌법 전문의 경우에는 호남과 부산 표심 겨냥한 거 아니냐. 계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계엄의 위험성을 국민투표 과정에서 환기시켜서 지방선거를 야당에게 불리하게 하는 거 아니냐 등등의 이제 반대자들에게 비판의 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2026년 개헌안에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더 포함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개헌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역사적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79년의 11.6 사태 이후에도 개헌 논의를 했었는데 당시에 여야 각각 14명의 동수로 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당시 여당 14인은 공화당 7인, 유신정우의 7인, 그리고 야당은 시민당 13인, 민주통일당 1인이었었죠. 물론 5.17 개헌 때문에 국회가 해산이 되면서 그 개헌 논의는 무의가 되었습니다. 6월 항쟁 이후에도 여야 간의 본격적인 협상은 여야 4인, 각각 4인으로 구성된 8인 정치회담이 주도를 했습니다. 군사정권 시대의 개헌 과정에서도 여야 동수로 개헌을 추진했다는 점을 우리가 시사점으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민주화 이후에 최초의 개헌은 반드시 국회가 주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개헌을 추진하려면은 여야 동수로 개헌 특위를 구성해서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이 개헌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가장 첫 번째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2발제에서도 충분히 지적을 했다시피 전면적인 개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습니다. 87년에 비해 훨씬 사회가 다양하고
의견도 많아지고 다원화되었기 때문에 모든 쟁점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 개헌, 연속적 개헌을 정말 현실화시키려면, 그리고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의 비용 부담을 고려를 하면은 헌법 개정 절차를 이원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기본권이나 국가 책무 관련 조항은 국민 수기 절차를 전제로 해서 국회 표결로만 개헌을 가능하도록 하되, 권력구조 개편의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국민투표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을 유지한다면, 뭐 헌법 개정 자체를 국회 표결만으로 한다면 국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권력구조에 대한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된다는 점을 여전히 유지한다면 다수의 국민들도 이런 헌법 개정 절차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개헌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구조 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주제하고 좀 결을 달리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은 과제를 직면하고 있게 되는데요. 뭐 인구 구조 변화, 그리고 선진국의 저성장 구도가 맞물리면서 한국 사회를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교육, 연금, 복지, 고용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이 국민들을 설득하고 정치가 사회통합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전혀 정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를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 정치 양극화를 해소시킬 수 있는 권력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난 정부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극심하게 대립하면 어떤 파국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잘 목도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물론 현행헌법의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한국 민주화 발전에 굉장히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이었지만, 지속 가능한 권력구조가 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합의가 어느 정도, 그리고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제와 토론에 대한 것은 끝났고요. 일단 지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저는 12시에는 무조건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 플로어에서 한두 분 질문을 혹시 있으시면 받고, 그 질문까지 모아서 두 발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 토론하시고 싶은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더 좋고요. 있으시면 뭐 한두 분 있으시면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마이크를 안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충분히 생각을 많이 정리하신 것 같아서, 먼저 그러면 반대로 공진성 교수님께서 먼저 해주시고, 다음에 장재원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토론본을 잘 읽어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토론자분께서 그 스스로의 관점에 따라서 개헌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질문은 성준탁 교수님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저도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마침 질문을 해주셔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뭘 질문하셨냐면, 국민 여론과 헌법적 정당성의 관계, 여론조사의 시기성과 지속가능성, 국민 참여형 개헌 절차에 관한 연구, 큼직큼직한 것들을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정리를 해서 이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발표를 할 때 개헌의 일상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냥 단순히 수사적으로 그 표현을 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다 대부분 동의하시는 것이 단계적 개헌을 한다는 데는 모두 대부분 동의하시잖아요. 근데 이 단계적 개헌이라는 것은 개헌에는 계속 한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관찰하고 시계열적으로. 개헌 논의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부족한 게 뭐예요? 지금 대의민주주의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잘 모른다잖아요. 그러면 발의하기 전 단계가 중요하다잖아요. 이거 민주주의 차원에서 이런 강조를 하지 않아도 이 시민민주주의적인 요소, 공론화 절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단순히 개헌 시점에서 여론조사가 부족하다는 건 아까 송지섭 교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요, 사안에 따라서는요, 개헌 시점에서의 공론조사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의 공론조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단계적 개헌은 개헌 논의가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제도적으로 이 논의가 상설화될 수 있어야 된다. 해서 지금 헌법 개정 절차 법안들이 몇 개 올라와 있잖아요. 보시면은 헌법 개정 특위 있고, 그 다음에 자문위 있고, 개헌시민위원회 내지는 국민참여회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 헌법 개정 특위가 임시가 아니라 상설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개헌시민위든 국민참여회의든 이것도 상설이어야 된다. 요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민개헌위가 위에서 얘기하는 거 받아서 그냥 얘기해 주거나 공론화하거나 뭐 찬반 투표하고 뭐 수기 절차를 거치거나 이게 아니라 그 위에서 얘기하는 거, 특위에서 얘기하거나 하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의제 설정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요청하는 거 하고 스스로 의제를 설정해서 기초안도 제안할 수 있고, 요게 쌍방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이제 하나 포인트고, 그 다음에 하나 뭐 있냐면, 요 개헌시민위원회든 아니면은 뭐 국민참여회의든 이 공론 절차를 그러면 의무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의무화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시민위가 이제 요청에 따라서 아니 자발적으로 어떤 기초안을 제안할 수 있죠. 그런데 시민이나 이런 공론 절차 없이도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나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개헌안 제출하고 그다음에 시민위가 의견 제출할 수 있죠. 만약 시민위원회가 그 절차 없이 시민 절차 없이 이제 개헌을 한다면 국회나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포인트는 시민이나 이제 공론 절차가 이제 수동적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시민위원회나 이 공론 절차가 이 민주주의에 기여하면서도 헌법주의에 반하면 안 돼요. 반할 우려가 있어요. 권한 배분 절차에, 권한 배분 질서에 위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열어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지원 실장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처음에 김일환 좌장님께서 이 어벤져스라 말씀 주셨는데, 정말 이 어벤져스 분들의 발제와 토론 들어서 또 그 어벤져스 팀이 같이 껴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각 토론 주신 말씀에 너무 감사드리고 좀 짧게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지봉 교수님께서 실현 가능 개헌과 사법 개헌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에 충분히 참고할 필요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학성 교수님 말씀 주셨습니다. 맞춤법 붙이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편지에 우표를 붙여서 티엇입니다. 편지를 붙입니다. 그런데 현행 헌법은 붙이고 티엇으로 있습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는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게 함정 질문을 주셨는데요. 모르고 했으면 졸속 개헌이고 알고 했으면 무책임 개헌이라고. 제가 그렇게 따지면 제가 무책임 개헌에 좀 가깝습니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헌법에 비문이 너무 많아서 어디까지 손대야 되지? 일단은 제목만 고쳐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헌법이 아직도 한자로 되어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초일 사년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제 발제를 좀 더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1일 전에 임시회를 공고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엄이 터지면 하루 전 오늘 공고를 해야 내일 임시회가 열립니다. 즉 24시간까지 아니더라도 하루는 필요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11시에 계엄이 터지거나 밤 11시든 새벽 1시에 터지더라도 결국은 뒷날 12시에 넘어야 되는 구조입니다. 현행 국회법은. 그러다 보니까 최소 24시간 안에 한다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24시간이냐 48시간이냐 72시간이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질적인 그 부분 맞습니다. 계엄 과연 국회가 승인 안 했을 때 해제되면 맞냐라는 부분입니다. 전쟁이면 어떡하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다만 현행 헌법도 그런 게 있습니다. 현행 헌법에 계엄을 해제를 하고 계엄을
계엄을 시도라 그래요. 계엄을 발의를 하고 해제를 할 때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전쟁 상황에서 장관들이 나와서 국무회의가 무력화된다면 결과적으로 계엄 해제도 안 되고 계엄 시행도 안 됩니다. 이번에 제가 학습 효과가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때 국회가 해제 요구를 정말 빨리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해제 요구권이었고 그 해제에 따라서 즉시 해제해야 된다지만 그 해제도 국무회의 심의사항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무회의가 없다라면 현행 헌법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엄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비상 상황이 있을 때는 과연 정부를 할 수 있냐? 과연 그런 부분이 맞물리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좀 더 같이 둘 것인가는 비교 형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상훈 교수님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 공고 제도가 있습니다. 개헌안은 의견 수렴인데 결과적으로 공고를 통해서 뭔 스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행이 그랬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행은 이런저런 어떤 헌재 판례의 모순 때문에 공고부터 개헌 절차가 됩니다. 공고부터 재국민투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투표가 어떻게 되냐면 공고되면 더 이상 개헌안에서 토론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함부로 국민투표 운동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제가 기존에는 공고부터 국회 의결까지는 마음껏 홍보하고 마음껏 토론했는데 의결을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국민투표 운동을 가면 되는데 지금은 그 모순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고 때부터 국민투표가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고 때부터 더 이상 홍보를 못하는 그런 한계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도 이번에 이 개헌안을 비록 4개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알려야 되는데 했는데 불구하고 저희가 홍보기능이 맡겨졌습니다. 그런 부분 잘 짚어주셨고 그게 향후의 과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발의 전에 개헌 절차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구조에서는 완벽한 개헌이 발의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헌법에는 단 한 줄로 옵니다. 개헌안 발의 제적 과반수 발의한다. 발의까지 아무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헌 절차법이 숙제라고 하겠습니다. 성중탁 교수님 말씀 주셨습니다. 수정권 인정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수정권 인정할 때 언제 어느 정도 할지에 대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권 만약 인정한다면 누가 언제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부분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발의한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수정권 잠깐 말씀드렸던 거는 현재 헌법에 개헌한 발의 주체는 제적 과반수입니다. 의결 주체는 국회 3분의 2입니다. 즉 과반수 3분의 2지만 본질적 차이 있습니다. 현행 헌법 128조부터 103조까지 보면 개헌한 발의 주체는 제적 과반수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입니다. 단순히 보면. 그렇지만 의결하는 거는 3분의 2의 국회 의결하겠습니다. 기관이 의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의원님이 발의할 때는 공식 기구가 헌법 기관이 하십니다만 공식적인 통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부칙 하나하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감사는 국회의관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감사는 국회의관 할 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럼 논의하다가 부칙의 시행 시기는 2년 뒤 혹은 3년 뒤에 5년 뒤에 바꿔야 됩니다. 그 자체가 토론 때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왜? 수정권이 없으니까. 그러면 발의 때부터 해야 되는데 제적 과반수 의원이 개별적으로 각각 감사원 연락해가지고 얼마 필요합니까? 사법개혁할 때 대부분 얼마 필요합니까? 물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왜? 발의는 제적 과반수고 의결은 국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부칙만이라도 고칠 수 있어야지 각각 조항을 할 수 있는데 부칙조차 점 한 점 고치기 때문에 정말 개헌이 될 수 있나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인 교수님께 말씀 주셨습니다. 60항쟁 말씀 주셨습니다. 그분 정말 민주화운동과 여야 합의가 필요하고 국민 합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9조 위반 군인 이중배상 금지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고민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정말 넣고 싶어서 썼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알고 됐던 약간 무책임, 졸속보다는 무책임적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기본권을 손들려다 보니까 그 조항이 결국 기본권입니다. 기본권 어디까지 손대는지 솔직히 헷갈렸습니다. 제가 통상 생각한 것은 기본권의 기본권은 생명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생명권이 명시적으로는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보장받습니다. 다만 그 교수님이 잘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생명권을 도입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사형제도와 낙태제도와 존엄사회와 충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 어디에 손대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그 29조 2항 군인의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손을 못 댔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아쉽고 다음에 반드시 들어갈 조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 급한 와중에 좀 더 빠르게 급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악역을 맡은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이제 12시 끝나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장지원 실장님 그리고 공진성 교수님 토론자님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새로운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개헌,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위한 중요한 아마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주제 발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